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하는데요. 네, 자유와 미래에 대한 강조와 함께 대북 대일 메시지 등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 전문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현재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제 영상이 나오고 있고 이후에 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임 첫 경축사인 만큼 앞으로의 국정 방향, 대북 대일 메시지도 예상이 되는데 네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경축사, 8.15 경축사가 중요한 이유는 예. 역대 그 정부가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는 취임 6개월 만에 시행되는 첫 번째 연설이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건 왜 그 어떤 자신감의 정점인 시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내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국정 운영의 총체적인 어떤 그 전망을 내놓는 그런 경축사였습니다.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녹색 성장을 그때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의 틀을 발표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2월 취임에서 5월 취임으로 바뀌면서 취임 6개월이 아니라 취임 100일. 어떤 그런 시기로 이제 좀 압축이 됐죠. 일단 시기가 좀 압축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대북 메시지, 그러니까 담대한 계획이라는 취임사에 밝혔지만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았으므로 담대한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냐라는 좀 더 구체성을 띌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대일 메시지, 지금 일본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역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북 대일 메시지 이외에 대국민 통합 메시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이 세 가지가 관심이 집중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북 메시지와 대일 메시지뿐만 아니라 대국민 통합 메시지까지도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봉영식 교수께서는 오늘 경축사 윤 대통령이 직접 퇴고를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제 취임사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자유였죠. 예. 여의도 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35차례 언급이 되었고, 역대 대통령 취임사와 다른 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국민 여러분만 대상으로 한 것이나 글로벌 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표 외교안보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한미동맹의 복원. 그래서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안보의 가장 큰 자산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했고, 두 번째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실력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100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등이 있었습니다만, 또 나토 정상회의도 참석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슬로건 차원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 내용을 어떻게 알차게 채워 나가는가가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의 그 숙제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는지가 주목됩니다. 네,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 광복군 17일 합동 봉송식 추모사에서도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 메시지에서도 자유에 대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2020년 신년사, 2021년 신년사에서도 자유라는 말이 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쓰였거든요. 즉,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이후에 자유의 어떤 가치를 강조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자신의 정치 철학 내지는 자신의 고유한 어떤 철학으로서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오늘 8.15 경축사에서의 자유는 지금까지 취임사에서의 자유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어저께 조금 보여졌듯이 순국 선열에 대해서
위해서 이분들이 이 목숨을 던진 것이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였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떠올랐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국립묘지를 현충원이라고 바꾸고 당시까지는 6.25 등 전쟁의 이 용사들이 묻혀 있던 곳을 순국선열도 함께 묻힌 곳으로 확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순국선열의 날이라는 날을 아예 새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포괄적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그런 이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켰거든요. 지금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순국선열에 대한 어떤 그런 숭고한 정신을 자유라는 의미로 포괄하면서 이 여와 야 또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로서 자유의 가치를 확장시키지 않을까. 사실 오늘 그러니까 언제나 아까 광복절은 건국절이니 광복절이니 하면서 또 좌우가 이렇게 부딪히는 해석의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자유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보다 이 항일 투쟁을 했던 또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투쟁을 했던 분들도 어저께 함께 이렇게 모시면서 이분들도 역시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진보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쪽에서 봤을 때 추앙하는 분들을 자유의 가치라는 우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로서 함께 끌어들일 수 있는 좀 더 확장된 의미로서 자유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보훈 행보를 이어가면서 어떤 통합의 메시지,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북 메시지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자면 그동안은 뭐 담대한 계획이라고 취임사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북한이 어떤 변화를 모색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주겠다라는 상호주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대북 메시지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제 담대한 계획, 그리고 또 하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이어달리기, 즉 이전 문재인 정부 때에 성취한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즉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무조건 아니면 전면적으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는 충분히 승계하고 발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주목을 끌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이번 경축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지, 그리고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를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좀 아쉽습니다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담대한 계획을 수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한 목적이 어떤 경제 발전이라는 물질적인 혜택이 주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정권의 안위와 생존을 위한 가장 믿을 만한 수단으로 추구되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난 다음에 과연 김정은 정권이 지금 같은 이제 그런 위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국내 정치 맥락과 국제 정치 맥락에서 그런 것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에서는 아무리 큰 패키지를 윤석열 정부가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되고 난 다음에 북한 정권에서 발표한 입장을 보면은 이런 담대한 계획을 북한 정권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정은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 이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임을 더 굳게 결심하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핵무기 미사일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이 양보를 할 가능성을 만들려면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접근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지 않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이번 광복절 축사에서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서 담대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구체적인 언급이라면 어떤 언급이고, 또 이 담대한 계획이 의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플랜 B를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담대한 계획과 비슷한 그런 대북 정책은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해서 이
이 비핵화, 그러니까 핵을 포기한다면 1인당 주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릴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비핵 개방 3,000이었습니다. 그러면 담대한 계획은 이거보다 좀 더 모호하잖아요. 뭐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주민소득 3,000달러라는 걸 일단 제시를 했으니까 네. 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박을 언급하시면서 경축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이 거기에 상응한다면 완전히 그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많은 뭐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돌아온 건 어쨌든 지금의 이 미사일 개발과 또 고도화된 핵 개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뭐 봉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닐 때 그럼 담대한 계획에서의 기반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국민들도 아직 궁금해하고 있어요. 무엇이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랜 A냐 B냐라는 건 사실 담대한 계획은 플랜 A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플랜 A,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기반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선양보 후 그다음에 비핵화를 유도 뭐 이런 기저였다면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상호주의, 즉 북한이 만약에 보다 더 전향적으로 뭐 비핵화라든지 쓸 때는 보상을 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지금과 같은 어떤 핵 개발을 계속할 경우는 상응한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니까 tit for tat, 게임 이론을 다시 한번 게임 원칙을 세우는 그런 방향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플랜 A, 그러니까 담대한 계획이 안 받아주는 플랜 B가 아니라 그런 상호주의 하에서의 그런 이 제안이라고 보여지니까 플랜 B를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전 정권에 비해서도 구체적이지 않고 담대한 계획이 지금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담대한 계획을 이제 경제적 패키지라고 규정했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패키지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것이 정말 실현될 것인가 아무래도 계속 질문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 패키지 실현에 키를 쥐고 있는 국가는 사실 한국이라기보다는 직접 대상자는 미국하고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독자 제재를 등을 풀어줄 당사국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제 혜택을 원한다면은 대한민국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직접 미국하고 협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왜 일본을 언급했냐면은 2000년도 고이즈미와 김정일 그 위원장의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은 과거사 문제와 국교 정상화는 경제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예.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1965년도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하고 일본이 한국에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한과 똑같은 공식으로 북한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시도한 것을 다시 한번 일본하고 시도해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이미 논의가 되었고 네. 기대치가 큰 해법이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패키지 이것에 집중할 이유가 있는가? 북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은 담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과연 미국과 일본이 이것을 지지할 것인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그런 담대한 해법에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는 미국과 일본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어떤 대화의 틀을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경축사에서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담대한 계획을 내놓을지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또 사실 궁금한 것들이 아무래도 대일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주에 좀 가장 주목되는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대법원에서 나오고 되는데 현재 화면은 이제 경축식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의 순서는 포상식 순서로 이제 무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기념사 이후에 포상식 그리고 포상식이 마무리가 되면 예정된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담 이어가자면요. 이 데일 메시지에 대해서도 주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이제 대법원에서 그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 일본 기시다 정부도 그렇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지금 속셈이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예. 반가운 소식은 양국 정부의 반가운 소식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정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부를 만났는데 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런 어떤 강제 집행 방식으로 현금화가 된다면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한 단계 더 악화 단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해결보다는. 그렇다면 또 새로운 판에서 외교 협상을 양국 정부가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의지는 있으나 그 긍정적인 그 기운은 있으나 그 환경이 국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문재인 전임 대통령이 2021년 1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 해법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통일 정책에서도 이어달리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한일 관계 개선 접근 방법도 이전 정부에서 어떤 추구한 바가 있으면 그중에서 아직도 살릴 수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어달리기 차원에서 기시다 정부와 협상에 충분히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도 과연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안이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뒤집어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내에서 어떤 충분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먼저 이뤄내는 것이 기시다 정부에게 어떤 구체적인 해법안을 던지기 전에 해야 할 숙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우리 외교부의 어떤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이제 겁니까? 아까 그 평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플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당연히 정부라면은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라면 미리 생각을 해 놓았겠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어떤 그런 돌파구를 찾는 경우도 상정을 했을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또 사태가 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부도 돼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앞서서 대선 후보 시절에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일 간의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분야까지 폭넓게 넓히겠다 이런 건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제안을 하면은 좋을까요? 일단 환경은 저는 굉장히 성숙했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상 양국 간의 국민들의 인식이 사실 굉장히 악화돼 있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1년에 한 번씩 그 양 국민들의 그런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잠시만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60만 재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 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브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 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분의 긴축과 구조 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팬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열정과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듣고 오셨습니다. 이 자유, 인권, 법치의 중요성을 연거푸 강조를 했고 광복절의 의미, 대북 메시지, 국정 방향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는데 앞서 말씀 이어가셨지만 네네. 윤 대통령의 이 메시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유라는 의미를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하셨던 한일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그 독립운동 역시 자유라는 가치 때문이고 또 그 이후에 산업화에 투신하신 분들 또 제도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투신하는 분들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세계사적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독립운동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세계 시민들의 자유의 의지를 확장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것이 세계사적 사명이다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지금 좌우 갈등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갈등들을 자유라는 그런 어휘를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통합하는 어떤 메시지로서 승화시켜 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유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확대했다라고 하셨는데 봉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까 예측 말씀을 드린 대로 경축사에서 강조했던 자유가 이번에 또 주된 키워드로 강조가 됐습니다. 네. 예. 그 뒤 배경의 슬로건을 보면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광복 77주년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근데 77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만큼 그때 그 다시 찾은 주권, 독립, 자유 그것을 잘 활용하고 다시 놓치지 않고 번영과 자유를 실천한 나라가 몇 나라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되물은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성취를 했고 앞으로 무엇을 살려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잘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와 독립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1943년 카이로 선언이었죠. 예. 영국, 미국, 중국이
당시 대만 장제스 총통이 참석했는데 그때 나온 것이 이제 한국은 자유와 독립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는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만이 조건이다. 혹시 항복을 하면서 그동안 그 탐욕과 폭력으로 착취했던 영토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야 된다. 일본 영토는 혼슈를 포함한 네 개의 섬으로 국한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또 역사의 바늘은 앞으로만 갈 것이다. 결코 뒤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승전국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한국은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 거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사실 중국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 장제스 총통은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은 역사의 바늘을 다시 과거로 돌려서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고 속국이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라 그랬을 때 영국과 미국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는 앞으로 간다. 과거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역사학자의 그 설명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그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해서 쟁취한 독립과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정치 외교안보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때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광복 77주년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 의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봉영식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